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후사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밤 저희는 고요한 저녁, 식탁 한편에 외로이 놓인 밥그릇 하나를 들여다봅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지고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는 유난히 더 깊어 보입니다. 평생을 바친 아들 가족과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 김선아 씨. 어느 날 며느리로부터 어머니는 이제 짐이에요 라는 잔인한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한마디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노후지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만드는 영상이 진심으로 마음에 드셨을 때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지금 계신 곳과 현지 시간을 알려주시겠어요?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니까요. 자, 이제 조명을 살짝 낮추고 잔잔한 배경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편안하게 시작해볼까요? 제1장 막 레라레타 존재 당신. 김선아는 며느리 박수영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이제 저희에게 부담이에요. 방금 들은 말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심장에 박힙니다. 숨이 턱 막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집니다. 당신의 눈앞에 서 있는 며느리의 입술은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려 움직이고 있지만 당신의 귀에는 윙하는 이명만이 가득합니다. 수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도는 동안 당신의 기억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처음 손을 잡았던 남편의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손. 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당신의 배가 불러오고 처음으로 아기의 태동을 느꼈을 때 함께 기뻐하며 눈물 흘리던 그의 모습. 작고 붉은 아들. 당신의 전부였던 그 아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낡은 앨범 속 사진처럼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세 식구가 함께 웃던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는 당신이 세상의 중심이었고 가족의 태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날 세상의 색이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집안의 웃음소리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아들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에 데려온 며느리를 위해 꿋꿋이 버텼습니다. 당신의 온기가 이 새로운 가족에게도 이어지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집. 하지만 이 집은 더 이상 당신의 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지만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입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는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웃고 떠듭니다. 당신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틈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당신은 그저 침묵 속에서 밥을 넘길 뿐입니다. 당신은 이 집에서 그저 잊혀진 존재, 소리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사는 공간에 놓인 낡고 자리만 차지하는 가구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며느리는 그 사실을 당신의 면전에 대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은 부담이라고. 제2장 결의 노순간 윙하는 소리가 잦아들자 며느리 박수영의 목소리 대신 저녁 드라마의 요란한 효과음이 당신의 고막을 파고듭니다. 수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깔깔거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에 박힌 유리 조각은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 가해자는 상처의 존재조차 모르는 듯합니다. 당신은 아무 말 없이 삐걱이는 무릎을 일으켜 당신의 작은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닫는 순간 거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지며 방 안은 다시 적막에 잠깁니다. 이 방, 남편과 함께 쓰던 안방을 아들 내외에게 내어주고 옮겨온 집에서 가장 작고 해가 들지 않는 방. 창고로 쓰던 공간을 겨우 치워 만든 이곳에는 당신의 60년 인생이 낡은 장롱과 빛바랜 사진 몇 장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은 몇 달째 같은 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에게 오늘은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테니까요. 침대에 걸터 앉자 낡은 스프링이 당신의 무게를 힘겹게 받아내며 신음소리를 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손주 민호가 머리를 쏙 내밉니다. 할머니, 저녁 안 드세요?
엄마가 부르래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가 시킨 말을 앵무새처럼 전달할 뿐입니다. 당신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어 생각 없다. 라고 낮게 읊조립니다. 아이는 더 묻지 않고 곧장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던 한 줄기 빛이 사라지자 방 안은 다시 어둠에 잠깁니다. 곧이어 밖에서 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녀왔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혹시나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 혹시나 아들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당신이 겪은 모욕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지만 기대는 곧 산산조각납니다. 어머니 저녁은 생각 없으시다고 방에 계세요. 또 왜 그러신데. 나이 드시면 잘 드셔야지.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납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제 그에게도 해결해야 할 숙제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식탁에서 그들만의 단란한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며느리가 조잘대는 오늘 하루의 이야기, 아들의 맞장구, 손주의 투정 섞인 웃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와 당신의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당신은 이 집의 일부가 아니라 벽 너머의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먹는 밥, 그들이 나누는 온기, 그 모든 것에 드는 비용의 일부가 부담스러운 당신의 존재 때문이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아파옵니다. 그날 밤, 당신은 한숨도 잠들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의 희미한 무늬를 바라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아 아들의 학비를 벌던 거친 손. 밤늦게 돌아온 아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부엌에서 졸던 밤들. 아들이 처음 월급을 타와서 내밀던 붉은 내복을 받아들고 감격에 겨워 흘리던 눈물. 그 모든 희생과 사랑의 끝이 고작 부담이라는 두 글자란 말인가.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내 서글픔으로 바뀝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의 살림 방식에 무심코 던졌던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혼잣말이 잘못이었을까?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조금 더 만들었던 것이 잘못이었을까?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의 대화에 끼고 싶어 했던 것이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되짚어봐도 당신은 그저 가족의 일원으로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새벽녘 창문 틈으로 푸르스름한 여명이 비쳐 들어올 때였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체념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투명인간으로, 소리 없는 그림자로, 짐작으로 살다가 쓰러져 가기에는 당신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죽은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선아야, 내 인생을 살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너는 김선아야. 라고 말해주었을 겁니다. 결심이 서자 눈물이 멎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이성이 당신의 머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돈을 벌어 가족을 위해 썼지 당신 자신을 위해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남긴 약간의 보험금도 아들 결혼 자금과 신혼집 전세금에 보태주며 모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당신의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연애 시절 사준 얇은 금반지, 아들이 첫돌 때 받은 돌반지를 녹여 만든 작은 목걸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비취반지. 이것들을 팔면 얼마라도 손에 쥘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후 혹시 모를 비상금을 위해 매달 푼돈을 모았던, 이제는 존재조차 잊고 있던 통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금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아니 남아있기나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은행에 가봐야겠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일자리였습니다. 60대 중반의 늙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식당 주방 보조, 건물 청소, 전단지 아르바이트. 어떤 일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돈을 벌어 내 방 한 칸을 얻고 내 밥을 내 손으로 사 먹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삶. 생각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에도 가봐야지. 노인 일자리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 계획이 하나씩 세워지자
지난밤 당신을 짓누르던 무력감과 절망감이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희미한 용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탈출이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방을 나와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은 밤새 겪은 마음고생으로 퉁퉁 붓고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늘 안개처럼 흐릿하던 눈동자에 아주 작지만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 여느 때와 같이 아들 내외와 손주는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아들은 뉴스 채널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밥을 입으로 나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거대한 결심이 굳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한술 떴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밥인데 오늘은 모래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길고 험난한 여정을 버텨낼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당신은 묵묵히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당신은 방으로 돌아와 가장 튼튼해 보이는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나무 상자에서 꺼낸 통장과 작은 보석 주머니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당신의 발걸음은 더 이상 힘없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며느리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당신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은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체념이나 순종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자의 고요하고도 비장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은행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당신의 낡은 구두 아래에서 낯설게 느껴집니다. 수십 년 만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처리하는 이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낡은 통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날 만일을 대비해 아끼고 아꼈던 푼돈들이 세월의 이자를 받아 제법 목돈이 되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김선아 고객님이라고 부를 때 당신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 후에 몇 주는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집을 팔겠다고 통보했을 때의 그 싸늘한 풍경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며느리는 경악했고 아들은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혹은 배신자 보듯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집을 팔면 저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당신에 대한 걱정은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뿐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살 길은 너희들이 찾아야지.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다. 평생 자식 앞에서 숙이고 들어갔던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였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당신의 평생이 담긴 그 집의 소유권을 아들 부부에게 넘겨주고 당신의 몫으로 쥔 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호화로운 노후가 아니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작은 나의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당신은 도시의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 3층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 가파른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현관문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 때의 해방감은 그 고통을 잊게 했습니다. 사방이 흰 벽지로 둘러싸인 텅 빈 공간. 가구라고는 부동산 중개인이 놓고 간 작은 접이식 밥상과 당신이 이삿짐 센터를 통해 겨우 옮겨온 낡은 장롱 하나뿐이었습니다. 창문은 하나뿐이었고 그 창문 너머로는 옆 건물의 회색 벽만이 보였습니다. 첫날 밤, 당신은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의 시끄러운 TV 소리도 방문 너머로 들려오던 그들만의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장고가 이따금 웅하고 우는 소리와 당신 자신의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자유,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자유는 이내 무서운 얼굴을 한 고독으로 변해 당신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밥을 차릴 이유도 서둘러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1인분의 밥을 하고 냉장고에서 밑반찬을 꺼내 꾸역꾸역 입에 넣었습니다. 늘 북적이던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으니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설거지거리는 고작 밥그릇과 수저 한 벌뿐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은 그저 멍하니 창밖의 회색 벽을 바라보거나 의미 없이 TV 채널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웃고 떠드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화면 속의 세상과 당신의 세상 사이에 거대한 유리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고독은 더욱 거대해져 온 방을 잠식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이렇게 외롭게 죽으려고 그 집을 나온 건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짐작 취급을 받더라도 사람 소리 들리는 곳에 있는 것이 나았을까?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아들의 어린 시절이, 심지어는 당신에게 상처를 줬던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까지 아른거렸습니다. 그리움인지 원망인지 모를 감정들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던 당신은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당신과 같은 동네에서 수십 년을 함께 늙어간 친구, 정미자.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도 모두 분가시켜 홀로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당신은 주저했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말라 죽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미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활기찬 목소리에 당신은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미자야, 나야, 선아. 어머, 선아,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친구의 따뜻한 물음에 당신이 애써 눌러왔던 서름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은 흐느끼며 그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모진 말, 집을 나와 홀로 지내게 된 사정, 그리고 지금 느끼는 지독한 외로움까지. 미자는 묵묵히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울음이 잦아들자 미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미친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애비 없는 것들. 야, 김선아, 울지마. 아주 잘했어. 100번 1000번 잘한 일이야. 평생을 너 자신도 없이 자식들 위해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 이제라도 내 인생 찾겠다는데 그거 칭찬해줘야지.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 아니, 내가 그리로 갈게. 주소 찍어보내. 미자의 호통 섞인 위로에 당신은 어쩐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 친구는 늘 이런 식이었지. 당신이 약한 소리를 할 때마다 등짝을 후려치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던 친구. 당신은 미자에게 새 주소를 알려주었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현관문에서 요란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화사한 꽁무니 블라우스를 입은 미자가 커다란 비닐봉지를 양손 가득 들고 서 있었습니다. 꼴 좀 봐라. 아주 비 맞은 중처럼 하고 있네. 미자는 당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혀를 찼지만 그 눈에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방 안으로 들어와 봉지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따끈한 두부와 막걸리,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듯한 족발 한 접시였습니다. 자, 일단 먹고 얘기해. 사람이 굶으면 없던 서러움도 생기는 법이야. 미자는 능숙하게 접이식 밥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당신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미자가 따라주는 막걸리를 한 잔 받아 마시니 꽁꽁 얼어붙었던 속이 뜨끈하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야, 나 너무 무서워. 혼자 밥 먹는 것도 싫고 밤에 잠드는 것도 무서워.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당신의 말에 미자는 족발을 뜯던 손을 멈추고 당신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선아야, 나라고 안 무서웠는 줄 알아? 영감 먼저 가고 애들 다 집 떠나고 나니까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았는데 꼭 우주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더라.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너처럼 매일 밤 울었어. 이러다 정말 귀신 나오겠다 싶더라니까. 미자는 막걸리 한 잔을 털어넣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웬 할망구 하나가 귀신처럼 서 있는 거야. 그게 나더라고.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오기가 생기더라. 정미자,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그래서 그날부터 일부러 밖으로 나갔어. 동사무소 노래교실도 등록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컴퓨터 교실도 가보고. 처음엔 다 어색하고 재미도 없었지. 근데 꾸역꾸역 다니다 보니까 친구도 하나둘 생기고 웃을 일도 생기더라. 지금은 아침마다 공원에서 배드민턴 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미자는 당신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아야, 인생 별거 없어. 거창한 계획 같은 거 세우지 마. 그냥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 시장 가서 콩나물 한 봉지라도 사와. 공원 벤치에 앉아서 30분이라도 햇볕 쬐고.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거야. 그러다 보면 길은 보이게 되어 있어. 너 아직 쌩쌩해. 그 손재주로 뭘 못하겠어? 반찬 가게를 차려도 대박 나겠다. 미자의 말은 마법 같았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당신의 발밑에 단단한 땅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거창한 위로나 해결책이 아니었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미자는 밤늦게까지 당신과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다가 고단한 인생살이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으며 같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미자가 돌아간 후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남아있었습니다. 당신은 미자가 남기고 간 족발 뼈를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텅 빈 방이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당신은 미자의 말대로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까지 입던 어둡고 칙칙한 옷 대신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조금 더 밝은 색의 스웨터를 꺼내 입었습니다. 아파트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아침 햇살을 쬐었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정겨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당신은 작은 화원 앞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붉은색 제라늄 화분 하나가 유독 당신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걸 키울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이내 화분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방 창가에 붉은 제라늄 화분을 놓자 회색 비치던 공간에 작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화분에 물을 주며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잘 자라야 한다. 그것은 화분에게 하는 말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당신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고독과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당신 곁에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고 창가에는 당신과 함께 자란 날 작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식자 노갈등 어머니가 떠난 후 김민준의 세상은 소리 없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해방감마저 들었다.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었고 아내 박수영과 눈치를 보며 대화할 필요도 없었다. 더 넓고 깨끗한 새 아파트로 이사 오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수영은 어머님 안 계시니 집이 조용하고 편해서 너무 좋다며 아이처럼 좋아했다. 민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래, 이게 맞는 거라고.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이었다고.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상한 허전함이 안개처럼 스며들기 시작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를 반기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사라졌다. 대신 배달 음식 용기에서 나는 플라스틱 냄새나 수영이 서툴게 끓인 인스턴트국의 밍밍한 향이 그를 맞았다. 식탁에 앉아도 마찬가지였다. 수영은 늘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 아들 민호는 게임기에 코를 박고 있었다. 대화가 없는 식탁. 예전에는 어머니의 존재가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답답함이 사실은 온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늘 준아, 이거 더 먹어라.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었고? 라며 끊임없이 말을 걸어왔다. 귀찮게만 여겼던 그 말들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수영이 야심차게 끓인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뜬 민주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다. 시기만 하고 깊은 맛이 전혀 없는 흉내만 낸 찌개였다. 왜 그래? 맛없어? 수영의 뾰족한 물음에 민주는 황급히 표정을 풀었다. 아니, 맛있어. 하지만 그의 혀는 어머니의 김치찌개를 기억하고 있었다. 돼지고기 비계를 먼저 볶아 기름을 낸 후 묵은지를 넣고 달달 볶다가 쌀뜨물을 부어 몇 시간이고 푹 끓여내던 그 깊은 맛.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이 담긴 어머니의 사랑 그 자체였다. 그는 밥을 억지로 삼키며 생각했다. 어머니는 지금 뭘 드시고 계실까? 죄책감은 밤마다 더욱 선명해졌다. 잠든 아내와 아들 곁에서 그는 홀로 눈을 뜬 채 뒤척였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그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왜 이 나이에 유난을 떠시는가? 우리는 이제 어쩌란 말인가? 하는 자신의 안위와 불편함이 먼저였다. 너희들이 살 길은 너희들이 찾아야지.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다. 차갑게 내뱉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때 어머니의 눈빛이 어땠더라. 체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누르는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있었다. 그는 그 눈빛을 외면했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이삿짐을 정리하던 날 찾아왔다. 예전에 쓰던 낡은 서랍장 구석에서 그는 손때에 묻은 낡은 행주 한 장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몇 년이고 삶고 말려가며 쓰던 이제는 누더기나 다름없는 행주였다. 그걸 손에 쥔 순간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행주에서는 희미하게 어머니의 손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닦고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던 어머니의 거친 손. 자신은 그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다. 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어머니의 삶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멋대로 단정했다. 부담이라는 아내의 잔인한 말을 듣고도 그는 어머니의 상처받은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란을 일으킨 어머니를 속으로 원망하기까지 했다. 민주는 행주를 쥔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그는 괴물이었다. 평생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은혜도 모르는 짐승이었다. 여보, 거기서 뭐해? 마스크팩을 붙인 수영이 거실로 나오며 물었다. 민준의 손에 들린 낡은 행주를 보고는 얼굴을 찡그렸다. 아니, 그런 더러운 건 왜 아직도 갖고 있어? 버려. 이거 어머니 거야. 그러니까 버리라고. 새 집에 그런 헛물건은 어울리지도 않아. 수영의 아무렇지 않은 말에 민주는 처음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뭐? 내가 뭘 몰라? 당신 요즘 왜 그래? 어머님 나가시고 나서부터 계속 이상하잖아. 다 잘 해결된 일 아니었어? 잘 해결돼? 뭐가? 우리가 어머니를 내쫓은 거야. 당신이 한 말 기억 안 나? 어머니는 이제 짐이라고 했잖아. 그게 뭐 어때서? 사실이잖아. 어머니도 결국엔 돈 챙겨서 나가셨잖아. 그렇게 서운했으면 돈을 왜 받으셨겠어? 수영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어머니가 돈을 받은 것은 권리를 찾기 위함이었지 상처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민준은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당장 어머니를 찾아가야 했다. 무릎 꿇고 빌어야 했다. 그는 부동산 계약서에 적혀있던 어머니의 주소를 기억해냈다. 도시의 가장 낡고 후미진 동네. 그는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은 점점 낯선 풍경으로 변해갔다. 좁은 골목길,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들. 그는 차에서 내려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3층 건물. 숨을 헐떡이며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내내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어머니가 매일 이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릴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302호, 녹슨 철문 앞에 선 그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로 이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을까? 그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처럼 힘이 넘치지 않았지만 의외로 차분했다.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철컥 하고 문이 열렸다. 문틈으로 나타난 어머니. 김선아의 모습에 민준은 숨을 멈췄다. 어머니는 그가 상상했던 것처럼 초췌하고 슬픔에 잠긴 모습이 아니었다. 조금 야위긴 했지만 단정하게 빗은 머리와 깨끗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어머니의 눈빛이었다. 늘 자신을 향한 걱정과 애정으로 흐려있던 눈동자는 이제 맑고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다. 그 눈에는 아들을 향한 반가움도 원망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낯선 손님을 보는 듯한 무심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여긴 어쩐 일이니?
어머니의 첫 마디는 차가웠다. 어머니. 민주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따라 좁은 원룸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가구 하나 없이 휑했지만 이상하게도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을 주었다. 창가에는 작은 붉은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었고 햇살을 받아 파릇한 잎사귀가 반짝였다. 그 작은 생명체가 이 방의 주인인 어머니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 같았다. 민주는 그대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오열했다. 하지만 선아는 그저 가만히 아들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녀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일어나거라. 남들 보면 어쩌려고 이래.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민준이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자 선아는 이미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저랑 같이 집으로 가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민준이 애원하며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선아는 조용히 몸을 피했다. 내 집으로 가자고? 선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라 너무나도 서글픈 체념의 미소였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다. 아들아. 어머니, 네가 왜 왔는지 안다. 네가 불편해서 온 거지. 네가 마음이 괴로워서 온 거야. 내가 보고 싶고 내 걱정이 돼서 온 게 아니지 않니?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었다. 나는 괜찮다. 처음에는 죽을 것처럼 외롭고 무서웠지. 너희들이 밉고 내 신세가 처량해서 매일 밤을 울었다. 그런데 이젠 아니야. 나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나 혼자 잠드는 법을 배우고 있다. 저기 저 화분 보여? 내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본 거다. 저 녀석한테 물 주고 햇볕 쬐어주면서 나도 같이 크고 있는 기분이야. 선아는 작은 제라늄 화분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투명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다. 너희 부부 눈치 보고 너희 웃음소리 벽 너머로 들으며 밥 먹고 싶지 않아. 이제 와서 잘 모시겠다는 내 말 진심이겠지. 하지만 그 진심이 얼마나 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단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나는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다. 이제야 겨우 김선아라는 내 이름을 찾았는데 다시 그걸 버리고 싶지는 않구나.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이 되어 민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집이나 가족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그 자체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폐허 속에서 겨우 자신의 삶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하려는 것은 그 작은 성을 다시 무너뜨리려는 이기적인 행동에 불과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선아는 말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니 찬장에서 컵을 꺼내 물을 한 잔 따라 그에게 내밀었다. 목마를 테니 마시고 가거라. 그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다정한 배려가 아니었다. 주인이 손님에게 베푸는 최소한의 예의였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들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와 어머니 사이에 놓인 결코 쉽게 건널 수 없는 깊고 차가운 강물 같았다. 민주는 물을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다. 가보겠습니다. 그가 현관으로 향하는 동안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이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밥 굶지 말고 다녀라. 그것은 습관처럼 나온 평생 아들을 걱정해온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에 민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는 뒤돌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건물을 뛰쳐나왔다. 차가운 저녁 공기 속에 홀로 선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3층의 작은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작은 불빛 하나가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이 마치 자신을 꾸짖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자신 때문에 울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그와 어머니 사이에 부서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아마도 그의 남은 인생 전부가 걸릴지도 모르는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후회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들이 떠나간 현관문을 닫고 당신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계단을 황급히 내려가는 아들의 발소리가 희미해질 때까지. 그의 울음 섞인 뒷모습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평생을 품에 안고 키운 자식이 아니던가. 하지만 당신은 그의 등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은 천천히 몸을 돌려 당신의 작은 왕국, 이 원룸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아들의 방문은 태풍과도 같았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호수에 커다란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간 뒤에 하늘이 더 맑고 청명하듯 당신의 마음도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습니다. 스스로의 입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고 직접 말하고 나니 당신의 결심은 더욱 단단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그 말은 아들에게 한 말이자 당신 자신에게 한 맹세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당신의 하루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버텨내는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가의 제라늄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밤사이 새잎이 돋아났는지 꽃봉오리가 더 자랐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푸른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것을 보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친구 미자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당신은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학생이 되어 책상에 앉는다는 것이 쑥스러웠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은 스마트폰 활용 교실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늘 손에 쥐고 있던 그 작은 기계의 세상이 궁금했습니다. 자, 다들 여기 카카오톡이라는 노란색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젊은 강사의 말은 외계어처럼 들렸고 당신의 뻣뻣한 손가락은 자꾸만 엉뚱한 곳을 눌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비슷한 연배의 여자가 답답해하는 당신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나도 아들한테 배우다가 속 터져서 여기 왔잖아요. 그녀의 이름은 이경자. 당신처럼 자식들을 다 키우고 홀로 지내는 처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쉬는 시간에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며 금세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경자는 당신에게 사진 찍는 법을, 당신은 경자에게 복잡한 은행 앱 사용법을 알려주며 서로의 선생님이 되어주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 당신은 부엌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시간에 쫓겨 식구들 입맛에 맞춰 허겁지겁 요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제철나물을 사와 향긋하게 무치고 얼큰한 순두부찌개를 냄비 한가득 끓였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았습니다. 문득 친구 미자와 복지관에서 만난 경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용기를 내어 반찬통 몇 개에 정성껏 만든 음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미자와 경자의 집을 찾아가 문고리에 조용히 걸어두고 왔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미자였습니다. 야, 김선아, 이게 뭐야? 너 반찬 가게 차렸냐? 세상에, 내 음식 솜씨 여전하구나. 너무 맛있어서 밥 2그릇을 뚝딱 했다. 곧이어 경자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과 함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아씨. 덕분에 오늘 저녁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네요. 그날 밤 당신은 텅 빈 방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준다는 것. 당신의 정성과 손맛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 잊고 있던 행복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미자와 경자가 입소문을 낸 덕분에 복지관 친구들 사이에서 당신의 반찬은 금세 유명해졌습니다. 선아씨, 나도 다음 주에 시금치나물이랑 장조림 좀 부탁해. 우리 아들이 엄마 반찬보다 맛있대요. 돈 드릴 테니 저도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간절한 부탁에 하나둘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재료비만 받겠다고 했지만 다들 넉넉하게 수고비를 챙겨주었습니다. 당신은 낡은 통장에 반찬값이라는 이름으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남편이 남긴 유산도 집을 팔아받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당신의 노동과 정성으로 번 당신 인생의 첫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당신의 자존감도 함께 불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재료를 고르고 오후 내내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주문한 이웃들에게 반찬을 배달하며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잊혀진 존재, 소리 없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주는 고마운 이웃, 김선아 씨였습니다. 주말에는 미자, 경자와 함께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가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계단을 매일 오르내린 덕분인지 당신의 무릎은 예전보다 훨씬 튼튼해져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땀을 닦으며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의 맛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야, 김선아, 얼굴 좋아진 것 좀 봐. 아주 딴 사람이 됐네. 딴 사람이 됐어. 미자가 당신의 등을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경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처음 봤을 땐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중에 제일 활기차 보여요. 친구들의 칭찬에 당신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시들어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햇살 아래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반찬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당신은 우편함에 꽂힌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들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어머니,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잘 지내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가 그립고 귀찮게만 여겼던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립습니다. 집안 모든 곳에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커서 저는 매일 밤후회 속에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아내가 한 말, 그리고 그것을 묵인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제 후회가 어머니의 상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께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라는 이기적인 부탁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할 기회를 주십시오. 매달 작은 성이지만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이라도 좋으니 어머니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지켜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불효자 아들 민준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당신은 말없이 그것을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며 당장이라도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그의 사과와 후회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당신은 당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었습니다. 당신은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돈은 보내지 마라. 나는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다. 밥 잘 챙겨 먹고 내 가정 잘 지키거라.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돌덩이 하나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과거를 완전히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방은 더 이상 어둡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가의 붉은 제라늄은 어느새 활짝 꽃을 피워 당신을 향해 웃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내일 아침 이웃에게 전해줄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반찬값 통장을 꺼내 그날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다음 주 토요일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미자, 경자와 함께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당신은 60평생 처음으로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기차표도 당신의 힘으로 번 돈으로 끊을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슬픈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강을 건너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딘 자의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찬 진짜 미소였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문자에 답장을 보낸 후 당신의 시간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롯이 현재를 향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다. 반찬 가게 김선아 씨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새벽 시장의 활기찬 공기, 보글보글 끓는 찌개의 구수한 냄새, 이웃들의 정겨운 인사와 반찬통에 채워지는 넉넉한 인심.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채우는 새로운 연료가 되었다. 더 이상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었다. 미자,
경자와 함께 떠났던 바다여행은 60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을 맞으며 새 여자는 소녀처럼 웃고 떠들었다. 파도에 발을 담그고 조개구이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마주했다. 그날 밤 민박집 방에 누워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며 당신은 생각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거창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내 발로 서서 내 삶을 꾸려나가는 이 소박한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창가의 제라늄이 두 번째 꽃을 피울 무렵이었다. 여느 때처럼 복지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 당신은 낯익은 그러나 낯선 뒷모습을 발견했다. 당신의 낡은 다세대 주택 입구에서 서성이는 아들 민준과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손주 민호였다. 당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또 무슨 일일까?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당신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당신의 발소리를 들은 민준이 황급히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번과 같은 절박함이나 고통 대신 어색함과 조심스러움이 가득했다. 어머니, 지나가는 길에 민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변명 같은 그의 말에 당신은 아무 대꾸 없이 시선을 민호에게로 옮겼다. 1년 가까이 보지 못한 아이는 훌쩍 자라 있었다. 당신을 향해 수줍게 고개를 숙이는 아이의 눈망울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민호구나. 많이 컸네. 당신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민준이 민호의 등에 매여있던 작은 가방을 벗겨 아이 손에 쥐어주었다. 민호가 할머니 드리려고 그림 그렸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아니라 민호가 용돈 모아서 산 과자예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림과 작은 과자 봉지를 당신에게 내밀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웃고 있는 할머니와 아이의 그림. 그 옆에는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다. 순간 당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은 아들의 죄책감이 아니라 손주의 순수한 진심이었다. 당신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올라가서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가렴. 당신은 민준을 보지 않고 오직 민호에게만 말했다. 민준은 그 뜻을 알아차린 듯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민호만 잠시 할머니랑 있다가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신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존중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민호의 손을 잡고 삐걱이는 계단을 올랐다. 집에 들어온 민호는 동그란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할머니 집은 작지만 좋은 냄새가 나요. 아이는 예전에 살던 크고 삭막했던 아파트가 아니라 된장과 맛있는 반찬 냄새가 배어있는 이 작은 공간에서 아늑함을 느끼는 듯했다. 당신은 아이에게 시원한 오미자차와 직접 만든 약과를 내주었다. 민호는 맛있게 먹으며 조잘조잘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누구와 친하고 요즘 어떤 게임을 하고 시험을 잘 봐서 엄마에게 칭찬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당신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시간 속에는 과거의 상처도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도 없었다. 오직 할머니와 손주의 따뜻한 교감만이 존재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민호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아빠가 계속 밑에서 기다려요. 당신도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골목길 어귀에 선 아들은 마치 성질을 순례하는 순례자처럼 미동도 없이 당신의 집 창문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에 당신의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왔다. 당신은 빈 반찬통 몇 개를 꺼내 냉장고에서 갓 만든 장조림과 멸치볶음, 계란말이를 담았다. 민호야, 이거 가져가서 아빠랑 같이 먹어. 네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우와,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보물이라도 받은 듯 반찬통을 품에 안았다. 당신이 아이를 현관까지 배웅해주자 아이는 당신을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오렴. 당신의 대답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그날 이후 매주 토요일 오후는 당신과 민호의 시간이 되었다. 민주는 약속이라도 한 듯 늘 골목 어귀까지만 아이를 데려다주고 2~3시간 뒤에 아이를 데리러 왔다. 그는 결코 당신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당신과 민호의 시간을 묵묵히 지켜주고 아이의 손에 들려나가는 반찬통을 조용히 받아들 뿐이었다.
당신과 민호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쳤다. 당신은 민호에게 김밥 싸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민호는 당신에게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찾는 법을 알려주었다. 아이는 당신의 낡고 작은 집을 비밀 아지트라고 불렀다. 그곳에서는 엄마의 잔소리도 아빠의 무거운 침묵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직 할머니의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웃음만이 있었다. 당신은 민호를 통해 아들 내외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들었다. 당신이 싸준 반찬 덕분에 온 가족이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는 이야기. 아빠, 민준가 예전보다 말이 많아지고 잘 웃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엄마, 수영가 당신의 반찬을 맛보더니 할머님 음식 솜씨는 정말 대단하시다 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당신은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지만 그들의 세상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당신은 복지관 친구인 미자와 경자를 초대해 조촐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당신이 만든 닭볶음탕을 앞에 두고 한창 수다가 무르익을 무렵 현관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민준과 아내 수영, 그리고 민호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케이크 상자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당신의 생일이었다. 당신 자신도 잊고 있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자와 경자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수영은 그 시선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냥 축하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는 케이크와 꽃다발을 당신에게 내밀었다. 당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둔 채 현관에 서서 말했다. 고맙다. 여기까지 와줘서. 아닙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수영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당신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어머님, 죄송했어요. 제가 그때는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는 그녀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다. 당신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미움도 원망도 이미 오래전에 희미해졌다. 그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지난 일이다. 다 잊었다. 너도 이제 마음의 짐 내려놓고 민호 엄마로 내 아들 아내로 행복하게 살아라. 당신의 말에 수영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먹였다. 당신은 집안의 친구들을 향해 말했다. 미자야, 경자씨, 잠깐만 나와서 인사 좀 해. 내 아들하고 며느리야. 미자와 경자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당신의 태도를 보고는 더 이상 나를 세우지 않았다. 짧은 인사가 오갔다. 당신의 아들 내외는 당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 곁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그들은 더 머무르지 않고 돌아갔다. 그날 저녁, 당신은 아들 내외가 사온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미자, 경자와 함께. 어머, 며느리가 사온 케이크라 그런지 더 달달하네. 미자의 짓궂은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의 입가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슬픔을 감춘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품고 넘어선 자의 평온한 미소였다. 가족은 재건되고 있었다. 예전처럼 한 지붕 아래 부대끼며 사는 형태가 아니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그리워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다. 의무와 책임감으로 얽힌 관계가 아니라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관계였다. 혈연이라는 당연한 끈 위에 상처와 용서,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엮여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유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주말공원에서 당신은 민호와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다. 파란 가을 하늘 위로 꼬리가 긴 방패연이 바람을 타고 춤을 추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공원에 가득 퍼졌다. 저 멀리 벤치에 민준과 수영이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당신과 아이의 행복한 시간을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다. 연주를 놓칠세라 집중하던 당신은 문득 그들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아들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당신을 향해 머뭇거리다 이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도 닭장처럼 작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와 당신 사이에는 수십 미터의 물리적 거리가 있었지만
그 미소가 오가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졌다. 무너졌던 다리는 다시 놓이고 있었다. 이전보다 더 넓고 튼튼하게. 당신의 새로운 인생과 새롭게 시작되는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눈부신 풍경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다. 제7장 허쉬토 성장. 파란 하늘 위로 춤추던 연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잦아든 공원의 오후. 그날 아들과 주고받았던 희미한 미소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돌처럼 남아 밤이 깊도록 훈훈한 온기를 퍼뜨렸다. 그것은 항복이나 화해가 아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는 두 그루의 나무처럼 멀찍이 서서 보내는 고요한 안부였다. 무너진 다리 위로 조심스럽게 놓이기 시작한 첫 번째 징검돌이었다. 당신은 이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릴 때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다. 오히려 낡은 흑백 영화를 보듯 한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담담히 관조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비오는 오후, 당신은 창고처럼 쓰던 장롱 구석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내 들었다. 먼지를 닦아내자 뽀얀 얼굴의 젊은 당신과 어색한 양복 차림의 남편, 그리고 갓난아기인 민준의 사진이 나타났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시간들이 먼지처럼 피어올랐다. 아들 내외의 결혼사진 앞에 손가락을 멈췄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 수영의 얼굴. 예전 같았으면 저 아이가 내 인생을 망쳐놓았지 하는 원망이 솟구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마음에는 다른 감정이 일었다. 안쓰러움, 그리고 아주 옅은 공감. 저 아이도 어렸구나. 결혼이라는 낯선 세계에 던져져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역할을 강요받았을 젊은 여자. 자신만의 방식을 꾸려가고 싶은데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존재가 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부담이라는 그 잔인한 말은 어쩌면 그녀가 느꼈을 압박감과 두려움이 서툴게 표출된 비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들 민준.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한쪽은 자신이 선택한 미래였고 다른 한쪽은 자신을 만든 과거였다. 그 갈등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침묵과 회피였다. 가장 쉽지만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방법. 나 역시 마찬가지였지. 당신은 깨달았다. 당신 또한 평생 아내와 어머니라는 역할에 갇혀 김선아라는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못했고 서운해도 괜찮은 척 웃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요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그저 묵묵히 희생하는 것만이 사랑이라 믿었다. 그 침묵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서툴고 어리석었다. 누구 하나만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 깨달음은 당신의 마음에 박혀있던 마지막 가시를 뽑아내 주었다. 상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흉터로 남았지만 더 이상 옥신거리며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주말, 요란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미자가 들이닥쳤다. 야, 김선아, 너 아주 요즘 얼굴에 광이 난다. 광이 나. 좋은 일 있어? 미자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며 물었다. 당신이 웃으며 차를 내오자 미자는 식탁에 놓인 주문 목록과 반찬값 정산 노트를 보고 혀를 찼다. 이것 봐라, 이것 봐. 아주 동네 반찬 가게를 다 차렸네. 이럴 거면 아예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이 손맛을 이렇게 썩히는 건 나라의 손실이야. 손실. 무슨 가게는 이 나이에 뭘 한다고. 그냥 소일거리로 하는 거지. 소일거리? 사람들이 돈 싸들고 와서 줄을 서는데 이게 소일거리야? 너, 내가 보니까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야. 두려워하지 마. 내 뒤엔 나도 있고 경자씨도 있고 복지관 친구들이 다 있잖아. 우리가 첫 손님이 되어줄게. 미자의 호탕한 격려에 당신은 손사래를 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다. 가게. 당신의 이름 석자를 건 가게.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었던 부엌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의 꿈을 위한 공간.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먼 이야기였다. 그 주 토요일, 민호가 여느 때처럼 비밀 아지트에 놀러왔다. 아이는 가방에서 꾸러미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할머니, 이거 엄마가 드리는 거래요. 꾸러미를 풀어보자. 모양이 제멋대로인 계란말이가 담긴 반찬통이 나왔다. 어떤 것은 너무 탔고 어떤 것은 옆구리가 터져 있었다. 엄마가 할머니 계란말이 따라 해봤는데 자꾸 찢어진다고 속상해했어요. 그래도 맛은 한번 보시래요.
당신은 서툰 계란말이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소금 간도 제대로 맞지 않고 퍽퍽했지만 이상하게도 목이 메었다. 며느리 수영이 당신의 부엌에서 당신의 레시피를 따라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모방이 아니었다. 당신의 세계를 이해하고 당신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녀의 서툰 손짓이었다. 맛있네. 너희 엄마한테 아주 맛있었다고 전해드려라. 당신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날 저녁 당신은 아들이 보낸 것이 분명한 생활비 봉투를 거절하는 대신 수영이 보낸 서툰 계란말이를 당신의 마음속에 조용히 받아들였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서툰 노력과 변화를 기꺼이 인정해주는 것임을 당신은 배우고 있었다. 당신의 삶은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갔다. 아침에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오후에는 당신의 손맛을 기다리는 이웃들을 위해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다. 주말에는 민호와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소풍을 갔다. 통장에는 반찬값이 꾸준히 쌓여갔고 그 숫자는 당신의 자존감과 비례하여 늘어났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삶. 당신은 완벽하게 자유로웠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당신의 발걸음이 한 곳에 멈췄다. 복지관으로 가는 길목. 낡은 상가 건물 1층에 임대문에 딱지가 붙어 있었다. 작고 허름한 공간.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지 유리창은 먼지로 뿌옇고 문에는 녹이 슬어 있었다. 당신은 홀린 듯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4대평 남짓한 공간. 작은 주방을 만들고 테이블 몇 개를 놓으면 아늑한 반찬 가게 겸 식당이 될 것 같았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가게. 미자의 말이 잊었던 꿈이 현실의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 순간이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장사를 시작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복잡한 세금 문제는, 가게 계약은, 수만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하지만 곧이어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못해?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내 곁에는 든든한 친구들이 있고 내 음식을 사랑해주는 이웃들이 있어. 그리고 너는 이제 김선아야. 누구의 엄마나 아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김선아. 당신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니었다. 당신의 지난 1년이 증명해준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임대문에 애적힌 번호를 눌렀다. 그날 저녁 당신은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허락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통보를 하기 위함이었다. 나다, 아들아.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가게를 하나 얻으려고 한다. 작은 반찬 가게.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 그 나이에 힘드시게 무슨, 제가 생활비 더 넉넉히 드릴게요 같은 말이 돌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당신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가게요? 정말요, 어머니? 와, 그거 정말 멋진데요. 잘 생각하셨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가게 계약서 같은 건 제가 한번 봐드리는 게 안전할 텐데.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나 만류가 아닌 진심 어린 지지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당신은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었음을 느꼈다. 어머니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보호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인생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온전히 인정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당신은 새로 받은 가게 열쇠를 손에 꽉 쥐었다.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당신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당신은 미자와 경자의 손을 잡고 당신의 가게가 될 공간 앞에 섰다. 끽 하고 녹슨 문이 열리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한 줄기 햇살이 어두운 실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이 낡고 비어 있었지만 당신의 눈에는 그 공간이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다.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인생이었다. 당신은 창가에 서서 분주한 거리를 내다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 웃고 떠드는 아이들, 활기찬 시장의 소음. 당신은 더 이상 그 풍경의 일부가 아닌 구경꾼이 아니었다. 이제 당신은 저 세상의 한가운데 당당히 서서 당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맞이할 것이었다. 당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고통의 강을 건너고 용서와 성장의 언덕을 넘어 마침내 도달한 약속의 땅.
당신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가게가 될 공간에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선 다음 날, 당신은 미자와 경자의 손에 이끌려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새 여자는 팔을 걷어붙이고 수십 년 묵은 먼지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쓸고 닦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찌든 때와 삐걱이는 선반, 그리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낡은 수도 시설 앞에 세 사람은 금세 지쳐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고, 이거 우리끼리 해서 될 일이 아니네. 사람을 불러야겠어. 미자가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지만 당신은 고개를 저었다. 가뜩이나 빠듯한 자금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다. 바로 그때였다. 가게 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던 한 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작업복 차림에 얼굴에는 고집스러운 주름이 깊게 파인 딱 동네 어귀에서 장기를 둘 법한 인상이었다. 여기서 뭐들 하는 거요? 여자들끼리 낑낑댄다고 될 일이 아닐 텐데. 퉁명스러운 말투에 미자가 발끈해서 쏘아붙이려던 찰나 당신이 먼저 나서서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가 여기다 작은 반찬 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엉망이라서요. 노인은 당신의 얼굴과 가게 내부를 번갈아 훑어보더니 쯧 하고 혀를 찼다.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소. 이 가게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는 걸 봤는데 이렇게 직접 청소하는 사람은 처음이네. 쯧쯧, 연장 가져올 테니 시원한 물이나 한 잔 준비해놔요. 그 말만 툭 던지고 노인은 뒤돌아 사라졌다. 잠시 후 그는 낡았지만 반짝이게 잘 관리된 연장 가방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박기철. 이 동네에서 못 고치는 것이 없다는 박반장이었다. 박반장은 말없이 하지만 능숙하게 움직였다. 삐걱이던 문 경첩에 기름을 젓고 녹슨 수도꼭지를 새 것으로 교체했으며 흔들리던 선반을 벽에 단단히 고정했다. 당신과 친구들이 쩔쩔매던 일들이 그의 손에서는 마법처럼 해결되었다. 당신이 감사하다며 내민 냉커피를 받아든 그는 그제야 무뚝뚝한 표정을 풀고 입을 열었다. 나도 7년 전에 영감을 먼저 보냈지.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처음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더군. 그냥 이대로 늙어 죽는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싱크대 물이 새는 거야. 사람 부르기도 뭐해서 내가 직접 고쳤지.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 기운이 나더라고. 아직 내가 쓸모가 있구나 싶어서. 그는 당신을 보며 말했다. 당신도 지금 그런 기분이겠지. 가게 열면 놀러오리다. 늙은이 혼자 밥 챙겨 먹는 게 제일 귀찮은 일이거든. 그날 이후 박 반장은 매일같이 가게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 그는 당신의 든든한 기술 고문이자 인생 선배이자 그리고 첫 단골을 약속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가게의 틀이 어느 정도 잡혀갈 무렵 당신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바로 가게의 얼굴인 간판이었다. 옛날 사람인 당신의 눈에는 큼직하고 눈에 잘 띄는 원색의 간판이 최고 같았지만 경자는 요즘엔 세련된 게 유행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위견이 좁혀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당신은 근처 작은 카페에 들러 잠시 머리를 식히기로 했다. 카페 안에는 기분 좋은 커피 향과 나른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여학생이 당신에게 상냥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았다. 그때 당신의 휴대폰으로 미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래서 간판은 뭘로 할 거야? 원조 할머니 손맛? 너무 촌스럽지 않아? 그럼 김선아의 명품 반찬은 어때? 아우, 됐어.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에 커피를 내리고 있던 여학생이 피식 웃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와 말했다. 죄송해요. 어쩌다 좁게 되었는데 혹시 반찬 가게 이름 정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은 유진. 이 근처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 요즘은요. 너무 거창한 이름보다 따뜻하고 소박한 이름이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선아의 부엌 같은 거요. 그리고 간판도 크고 화려한 것보다 손글씨 같은 느낌으로 작고 예쁘게 만들면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거예요. 제가 한번 그려봐도 될까요? 유진은 냅킨 위에 쓱쓱 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따뜻한 냄비 그림 옆에 삐뚤빼뚤하지만 정감 있는 글씨체로 선아의 부엌이라고 적었다. 단순했지만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듯한 디자인이었다. 그 만남을 계기로 유진은 당신의 또 다른 지원군이 되었다. 그녀는 재능 기부라며 가게의 로고와 작은 메뉴판을 디자인해 주었고 심지어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게 사진을 올리는 법도 알려주었다.
어르신, 이렇게 매일 만드는 예쁜 반찬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보고 찾아올 거예요. 당신은 복잡해서 모르겠다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유진이 보여주는 작은 화면 속 세상에 호기심이 생겼다. 드디어 선아의 부엌 이 문을 여는 날.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당신의 온기로 가득 찼다. 박반장이 손수 만들어준 나무 선반 위에는 당신이 밤새 만든 색색의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유진이 디자인한 작은 입간판이 문 앞에서 손님을 맞았고 미자와 경자는 자기 가게인 양분주하게 손님들을 맞았다. 첫 손님들은